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제 D-1일입니다. D-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잠시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역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움직임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역시 엔비디아 시장 실적 발표 기다리는 모양새였고 오늘도 아마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AI 거품론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켜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자, 이 와중에 이러면서 우리 시장은 오히려 반도체주들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중에 바이오주들이 어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또 시장의 주도주로 급부상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를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네. 시가총액 코스닥 1위 기업이 제약 바이오주로 변경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시장의 눈이 한미 금리차 축소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수출주가 조금 소외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성장주 바이오주로 투심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전략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고 나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법 어떻게 다시 살펴봐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장중에 10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러면서 바이오, CDMO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과연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관련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이나 어제 주가 추이가 좋았던 게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을 넘어서 시가총액 1위 코스닥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도 살펴보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현대차 또 한번 중간 점검하면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도 함께하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는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되는 듯한 모습인데 경계감은 여전합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으나 혼조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시장에 이목이 쏠린 엔비디아의 시작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심이 나타났습니다. 장초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0.86%까지 낙폭을 확대했으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강보합으로 마감되었는데요. 엔비디아가 4분기 연속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성장 속도가 약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룹 M7 종목 중 메타, 테슬라, 알파벳이 2%대 하락을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해 브로드컴, 퀄컴 등의 AI 반도체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공매도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3%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최대 규모의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를 통해 경제 둔화 속에서도 이 소비가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건재한 모습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하반기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지며 미국 증시 입성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기업 공개를 연기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총 250억 달러를 주도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550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11월 미 대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내년까지 상장을 기다리자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시장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자일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시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보합권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시의 경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속에 3거래의 연속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2,680선이 위협받기도 했지만 장후반 낙폭을 다소 줄였는데요. 간밤비 증시의 혼조세 영향을 받으며 한국 시장 기준 오는 29일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망세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잭슨홀 호재가 금세 증발했는데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면서 삼성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이루며 개별 종목 상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최근에 감소하며 국내 증시의 박스권 탈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초에 비해서 2조 원 넘게 줄어들며 주식 투자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 부족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 8월 초 폭락 당시 저가 매수를 위해 예탁금이 60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V자 반등이 빠르게 일어난 이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인데요. 금리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국내 증시는 이에 따른 수혜를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잉여 자금이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로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의 금리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기가 약해지는 흐름이 나오는 형태로 이러한 부분 유의하셔서 오늘도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를 앞두고 경계감은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워낙 강세로 인해 수출주들이 부담스럽다는 점, 이 부분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까지 골라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과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먼저 서영원 차장님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체코 정부에 한소원의 수주 선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체코 전력공사는 웨스팅하우스의 항의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입찰 절차가 투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EDF의 항의는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편 정부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히면서 수출 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원전은 과연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 나갈 산업으로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를 시샘하는 건지 조금 몽리를 부리고 딴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는 걸까요?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는 네네. 사실이긴 그건 합니다만, 팩트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체코 수주 입찰이 있기 전 연도에도 이미 네. 그런 좀 소송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치적으로도 좀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에 무난하게 좀 입성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좀 체코 원전 수주도 따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체코 원전 수주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지금 현재 이제 추가 2기를 또 수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러한 좀 말 그대로 몽리죠. 그런 것들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원전주를 제가 관심 섹터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원전이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고 지난번에 사실 체코 원전 수주가 발표됐을 때 급등을 했다가 전부 다 사실 대부분 좀 빠졌잖아요. 네. 반납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인 속에서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또 프랑스 쪽에서도 또 함께 이제 그러니까요. 협공을 하고 있어요.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들이 전부 그 체코 원전 수주에 입찰을 넣었던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고 현재 체코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것이 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해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또 얼마 남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정치적 불안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이게 상황이지만 미국 대선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얘기도 있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네네.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지금 상원 의원들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그 기업들의 기술 협약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네. 좀 정치적인 리스크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체코 원전 수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기당 뭐 그렇죠. 11조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가 수주까지도 좀 열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의 좀 악재는 발생은 했지만 이것이 좀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 네. 이것이 장기적인 모멘텀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코 원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UAE라든가 뭐 네덜란드 쪽, 그다음 사우디 쪽에 대한 수출도 계속 좀 열려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잘 해결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 해결을 해야 앞으로 이제 UAE라든가 네덜란드 쪽에 대한 수주를 이어 나갈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뭐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뭐 펀드도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국책 사업으로서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오히려 원전의 저가 매수 기회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체코 쪽에서도 일단은 우리와는 뭐 관계가 좋은 상황이에요. 다음 주에 뭐 체코에서 총리 특사가 와서 환전과 관련된 산업 이야기 협력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만에 하나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100%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계속 좀 뭔가 태클을 걸었을 때 혹시라도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우리가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물론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어쨌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걸 다 배제를 하고 네. 기업 대 기업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선 협상에 좀 유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원전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좀 우위를 갖고 있었고 네. 물론 또 프랑스에 대해서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만 프랑스는 또 러시아와의 좀 정책 공조가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원팀에 대한 부분들이 한손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쨌든 뭐 정치적인 흐름들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딴지로 의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결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봐야겠으나 지금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좀 접근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의 뭐 가능성 굉장히 높게 아직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와 체코와의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찾아보니까요. 과거에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태클을 걸었었다 합니다. 근데 그때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노이즈가 나왔다가 금세 또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이런 상황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나왔다가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우선 개장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진정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기업들 대부분 갭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체코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3시 구간쯤에 결국에는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인데요. 사실 7월 18일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주가가 25,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 이슈 소멸로 인해서 갭을 모두 다 메꾸면서 하락을 했고요.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121선 아래에서 하회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코리아로 엮여 있는 한전 그룹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어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특히나 한전 KBS가 3%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 달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기관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소식이 전해진 뒤에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 뒤에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조정 구간에 접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의 노이즈가 과연 어떻게 해소가 될지 이에 따라서 앞으로 원전 기업들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 일단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변동성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 골라서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사실 원전주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네, 경향들을 그렇죠. 있고 과거에는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좀 강력하게 대장인데, 움직였던 네. 부분이었는데 두산은 좀 그룹사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다 예,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 한전기술 보고 있습니다. 어. 네, 한전기술과 이제 한전 KPS도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 있는 네네.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설계 쪽을 좀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유지 보수 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체코 원전에 있어서 설계도 함께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혜로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실적 전망 자체가 한전기술과 한전 KPS 모두 상당히 좀 하반기라든가 내후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네.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서 충분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도 어쨌든 지금 뭐 신규 원전 쪽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전 재가동 이후에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좀 추가 건설 기대감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AI 전력망 해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함께 강하게 움직이진 못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올해 그리고 하반기에도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매출 성장이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할 거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소형 원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SMR, 네, SMR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도심 속 가까운 쪽에 좀 지을 수 있는 장점을 좀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SMR 하면은 뭐 두산 쪽이 좀 더 좀 접근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긴 하나 뭐 한전기술 역시 같이 좀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격적 메리트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 일단은 뭐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체코 원전 수주 다음에도 계속 좋은 이벤트들을 대기하고 있다.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이런 상황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원전 쪽 관련해서 지금 네.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딱 조정 시기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네. 모멘텀은 쭉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중소형 원전 관련 기업인 우리기술을 우리기술이요?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웨스턴하우스가 이번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번 이제 아랍에메리카 때도 마찬가지고 폴란드 수주 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고요. 승소한 다음에는 또 다시 손을 내밀면서 협력하자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네. 취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이제 시점은 아무래도 좀 세론으로 인한 조정으로 네네.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했을 때 또 대표적인 중소형 관련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부문이 크게 3개 정도 됩니다. 시스템 사업 부문, 방산 부문, 철도 부문 이렇게 지금 비중이 고르게 있고요. 최근에 네. 또 신사업까지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 시스템 부문에서 보면은 원전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이 한 수업에서 사업할 때마다 빠짐없이 이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수주 역시도 한수원과 같이 함께 이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을 초기에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이 네네. 있고 지금 체코 지금 원전이 한 2기 정도 되잖아요. 1기당 기대가 되는 매출액이 1,000억 정도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2기까지 하면은 2,000억까지도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원전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롱텀 비즈니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 가동까지는 약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일단은 뭐 컨소시엄과 공급 협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 뒤부터 매출액이 조금씩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산 쪽에서도 제가 관련해서 매출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 로템과 같이 손을 잡고 최근에 장가차에 적용하는 럼플렛 타이어를 만들고 있고 또 최근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또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방산 사업 부문도 같이 함께 모멘텀 보셨으면 좋겠고요. 철도 사업 역시도 스크린 도어 만들고 있거든요. 스크린 도어도 계측 제어에 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이 네. 분야 역시도 지금 동남아 쪽까지도 계속해서 수출 범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술,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관련 테마들 나올 때마다 또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 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긴 한데 블랙 먼데이 기점으로 해서 1,800원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네. 움직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기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원전주, 중소형주를 하나씩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다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이 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원전주들을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 생물보안법은 현재 상원 전체 회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산업성장 금리 인하 기대감 속 3년 만에 장중 10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산업의 성장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게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CDMO 산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반도체가 쉬고 있는 사이에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가 힘을 내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네. 장중에 100만 원 넘어섰고 그리고
알테오젠은 어제 또 코스닥 시총 1위가 됐고 네. 유한양행 좋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일단 저는 CDMO 쪽에 중점을 CDMO. 한번 맞춰볼까 네. 하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대표적인 CDMO 기업 그쵸. 아니겠습니까? 대장이죠. 전일 황제주로 다시금 3년 만에 등극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황제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거의 없죠. 지난해 에코프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지금 황제주에 그러니까요. 등극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18년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식회계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악재를 계속해서 좀 털고 일어서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 특히 제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 4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향후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거래 제한 기업으로 배제가 되게 된다면 그 물량 역시도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지금 구간대를 찍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후발주 계속해서 또 공략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고요. 생물보안법 지금 관련해서 이슈를 좀 보면요. 네네. 지난 이제 5월 달에 국방수검법에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제 로비로 인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 규제 대상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나가겠다. 대상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이번 또 이제 9월 달 관련 모멘텀도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미국 하원에서 전체 회의에서 또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연내에는 일단 통과될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반사익 수혜 우리나라만 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또 중국 말고 가장 또 인도 쪽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론이 네. 되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인도라고 볼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2, 3%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있었을 때 다른 타 국가 대비해서 무려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비용이 낮다라는 그러니까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 쪽 CDMO 시장 쪽이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인도 쪽에서 물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우리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 CDMO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도 역시 고려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로 수주 문의가 지금 2배 정도 가까이 지금 나오고 늘었나요? 있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곳과 지금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 관련해서 그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지금 선정이 되기로 네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른 지금 제약사들 역시도 우리나라의 CDMO 기업들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CDMO 기업들이 많이 지금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제약사나 다른 이제 또 대기업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CDMO가 매출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CDMO 사업으로 그쵸.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신약 쪽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CDMO 사업 역시도 그 미국과 유럽의 우수 그 품질 관련해서 그 기준을 또 충족을 해야지만 네네. 수주 문의가 또 신뢰도가 높아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갈리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주 공략을 하실 때 이 CGMP라는 인증을 받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투자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보니까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 지금 SK 등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CDMO 시장 들어서게 되면서 국내 CDMO 시장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내 5대 제약사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렉나자 관련해서 신약 개발 소식 나왔지만 핵심 원료 지금 API CDMO 사업도 지금 현재 확장 중에 있고요. 한미약품과 GC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CDMO 사업에 진출을 하거나 이미 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CDMO 사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DMO 쪽에서도 투자하고 또 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관련해서 CDMO 관련 종목들 한번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CDMO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에 강한 주목을 받았던 건 단연 삼성 바이오로직스일 듯 싶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황제주를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종가에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면서 1%가량 올랐고요. 97만 3천 원 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5일 차트를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죠.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 바이오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은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 ST팜입니다. 역시나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갔지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넥스 역시나 함께 거론되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0.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이넥스는 올해 초 7천 원이었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지금 한 3배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 차익 매도 물량이 외국인으로부터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물량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엔세 이제 시장에 입성한 지 오늘이 4일차가 되는 종목입니다. 우선 첫 거래 시장에 입성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공모가 대비 한 12%가량 상승을 한 채 상승이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었는데 그 둘째 날에 상한가에 기록을 했고요. 어제는 1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범삼성가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엔셀의 매기세가 강하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노맨 컴퍼니는요, 매출의 85%가 CDMO 사업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추이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10분의 1로 지금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노맨 컴퍼니와 같이 CDMO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잘 가는 종목만 가고 주목받는 종목만 주목받는 움직임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CDMO 쪽에서 어떤 걸 좀 골라봐야 될까요? 네. 좀 아까도 확인해봤지만 좀 분위기가 달라요, 종목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중소형 CDMO 기업 중에서 또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이넥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넥스 올해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또 그런가요? 높은 시기라서 가지고 왔고요.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가져왔겠죠. 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소형 CDMO 기업인데 중소형 CDMO 기업도 왜 효과를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의 영양권에 있는 품목들이 한 120여 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임상 단계에 지금 들어가거나 지금 임상 중에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대형 CDMO 기업들은요, 상용화가 되고 나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수주 문의가 오고요. 그 전에 이렇게 임상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한 번 제약사를 바꾸거나 뭐 내지는 계약을 하는 이런 CDMO사를 바꿀 때 보통 한 유예 기간도 지금 32년도까지잖아요. 바꾸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7, 8년 정도 거의 걸리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련 이제 상용화까지 고려했을 때 관련 기업들을 물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CDMO 기업들이 시장에서 곽광을 받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형사 중에서 그 우수 그 GMP 있죠. 그 CGMP 미국과 유럽의 동시 승인을 받은 곳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럽에 지금 GMP 인증을 받은 지금 기업들이 네. 바이넥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그 CGMP 인증만 받게 되면 동시 지금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그렇네요. 추가적인 신뢰도가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바이넥스가 연내 미국 쪽에 CGMP 인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의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바이넥스가 실질적으로 그 재물을 보면요.
보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간의 지금 적자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런 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자체가 이제 바이오 벤처 사업 자체가 수주가 확 좀 줄어든 그런 해였었고요. 다만 이제 그 바이넥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공장을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공장이 조금 더 이제 잘 돌아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연내 그 미국의 CGMP 인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셀트리온과 같이 함께 협업 관계를 2021년도부터 맺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굉장히 또 품목이 많은 상황이죠. 네네. 거기다가 품목 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6월 달에 실사를 이제 송도 공장 쪽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대감과 모멘텀 속에서 바이넥스 추가적인 움직임이 네.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 움직임 보시면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 구간인데, 보통 이제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려면 업황이 좋을 경우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전고점 쌍봉 구간대까지 주가 움직임이 좀 더 추세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현재 종가상 23,000원이지만 3만 원 구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올 하반기 계속해서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넥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넥스 올해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연말까지 한번 조금 더 끌고 가 3만 원대 노려보자 의견 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서영원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셀트리온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CDMO 하면은 대표적인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난 8월 달에나 7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스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 그 CDMO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역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대부분 매출이 나오면서 좀 흐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네네. CDMO 쪽도 2018년도부터 이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밀러와 CDMO에 대한 두 가지를 좀 함께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일단은 셀트리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사실 2분기에 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합병관에 있어서 일회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좀 하락은 했습니다만 현재 매출액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스텔라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도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램시마에 이어서 이제 스테키마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캐나다, 유럽 받았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추가 상승은 전고점 돌파는 뭐 충분히 셀트리온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역시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DMO 쪽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슈레이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켓 리포트에서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증권에서 발간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다뤘습니다. 제목에는 Today is the day라고 달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개월 전에 주식 병합 공고를 냈습니다. 분할 기일이 2024년 9월 1일, 그러니까 사흘 정도 남은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을 앞두고 내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고요. 오늘 28일이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코앞에 앞두고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보기 위해서 이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존속회사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K방산의 실적 호조세를 등에 업고 주가도 함께 가파르게 상승 추세에 있죠. 목표 주가는 37만 5천 원을 유지했는데요. 존속회사는 이미 탄탄하기 때문에 향후 시가총액의 향방은 신설회사가 결정지어줄 것 같습니다. 신설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는 뒷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에서는 인적 분할 오버뷰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한화그룹 구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래에 총 4개가량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최근에 인수한 한화오션, 여기에 한화비전과 정밀기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들을 둘씩 나눠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래에 한화 시스템과 오션을 두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신설 법인을 설립해서 한화 비전과 한화 정밀기계를 두겠다는 건데요. 한화 정밀기계는 반도체 장비, TC 본더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한화 정밀기계의 TC 본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이 되면 향후에 이익 기대감 그리고 실제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실제로 같은 TC 본더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가 PER을 32배까지 부여받고 있는 점을 미루어서 기대 가치가 향후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증권에서는 과거 다른 종목의 사례를 들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분할 후에 합산 시가총액이 소폭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분할 후 상장을 하고 난 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스페셜티 케미칼의 가치가 상당히 부각받았기 때문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존속회사는 실적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고 신설회사인 한화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 이슈 후에 본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거나 훼손되더라도 제한적일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화에어로 지난 6개월간의 주가 흐름이고요. 5개월 전 이 주식 분할 공지가 나오기 전 대비해서 현재 구간까지 36%가량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 37만 5천 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날 종가는 28만 4천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신한투자증권의 발간 리포트고 종목은 NHN입니다. 단기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낮춰 잡았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편이었죠. 영업이익이 285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Q10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채권의 규모가 EPS, 주당 순이익뿐 아니라 기업의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막대하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없었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NHN은 매출이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결제, 광고 부문에서 50% 가까이 많이 나오고 있고 Q10 사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결제 광고 부문에 해당하는 페이코, 레비뉴 TPV, 즉 매출 기여 거래액이 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Q10 사태로 인해서 102억 원 규모의 대손금을 선제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85억 원가량인데 대손금이 102억 원인 기업이니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같은 Q10 사태가 EPS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 3분기에도 이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나아가서 밸류에이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부문을 보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신작의 출시가 딜레이되고 있고 연간 출시 가능한 작품의 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이익률의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Q10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트레이딩 바이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국내 증권사에서 중립은 사실상 매도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 오늘 시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지수 방향성이 나오기보다는
일정 범위에서 변동성만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형주보다는 그 이하의 대형주, 중소형주단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듯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수급은 일단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8월 이후 외국인이 1조 6,620억 원, 기관이 7,980억 원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 하루는 팔고 하루는 사고 하는 매매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방향성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 전체 26개 업종 중에서 5일 이상 순매수한 업종은 없었고 건설만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단기 환차익 실현으로 보이며 기관은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등 세부 수급 주체들 간 운용 전략들이 다른 만큼 기관이라는 주체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 심리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찍은 것처럼 일부 바이오주에 한정해서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바이오라는 주도 업종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리면서 개별 순환매 플레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이 같은 순환매 장세의 색깔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장전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합니다.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일 것 같고요. 주로 저출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가 있고요. 이번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매매 가능한 위치이며 대장 종목 위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뉴스입니다. 관련주로는 시큐센, 드림시큐리티, 라운시큐어 등이 있고요. 딥페이크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4개나 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관련 회의가 있다 합니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데이가 곧 개최됩니다. 관련주로는 서현, 이화, SL, 화신이 있고요. 요즘 현대차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 제일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현대차이니만큼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장 출발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이제 50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1.4%대 상승세, 브로드컴, 어도비, AMD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인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를 포함한 칩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낙관론이 나오고는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분기의 실적보다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보여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AI 거품론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해소해 줄 것인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곤변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요 포인트로 봐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 건설업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수익률이 좀 이제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 움직임보다 5%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전국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이 양극화가 대략적으로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지금 현재 비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청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 5억 정도면은 한 40평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2배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억 이하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보면 7억, 8억, 저렴하면 7억 정도 하고 좀 높다 싶으면은 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주택 사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GS건설이라든가 HD 산업개발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쪽인데요. 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5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가 못했어요. 하지만 좀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국내 화장품이 다시 한번 좀 판매량이 좀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화장품들 실적 하반기에는 좀 그래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AI 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AI 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좀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AI 칩이 안 좋아서 지금 숏 포지션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좀 해지 개념으로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부분들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고 대응하자라는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매출이 126억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매출이 130억 달러가 넘어서게 된다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내일 큰 급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들어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안 좋다고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 모건 스탠리도 이번 주에 보니까 최선호주로 지금 엔비디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2주 전에 AI 칩 피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2주 뒤에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또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는 건설주 언급해 주셨고요. 화장품과 AI,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영악한 10대들이 이제 딥페이크를 활용한 지능형 범죄에 뛰어들면서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몇 개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CU박스가 놀잇이라는 이제 6세에서 10세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SNS 시작하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자극적인 게 노출되면 어떡할까. 그 놀잇에서는 6세에서 10세만을 위한 SNS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누가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해킹해서 침투해가지고 애들 앞에 이상한 거를 보여준다. 그럼 정말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AI의 얼굴 인식해서 그걸 방지해주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CU박스가 상한가를 갖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처럼 그런 그 딥페이크 어떤 그 빅데이터들을 수입합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얼굴들이나 음성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데이터 라벨링 딱지를 붙여서 인공지능에게 요거는 딥페이크 영상이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학습을 합니다. 그런 크라우드웍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이 됐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은 더욱더 좀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바이오 시대의 서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알테오젠이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그 체결가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1위를 차지하고 한 단계 더 달려갈 지금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 같기 때문에 바이오의 시세가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래시스의 질주입니다. 지금 바이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클래시스도 지금 10위 안에 진입을 했거든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클래시스가 지금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클래시스의 주력 시장은 브라질이죠. 약점으로 거론되는 미국,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자 이루다를 합병을 시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11월 7일 날 상장 폐지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루트로닉 상장 폐지됐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마저 상장 폐지되면 3대 장 중에 클래시스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침습 관련 의료기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래시스에 전부 다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래시스도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시가총액 순위가 더욱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확인해봐야 할 업종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우리 시장도 경계감을 보일지 아니면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양시장 강보합권 수준 정도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8월 28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간밤 미국의 3대 지수도 일제히 소폭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제 269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2695선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1% 가량 상승하면서 765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1%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0.1%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경계감이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0.4% 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100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황제주를 터치한 가운데 오늘 또 다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인베스터데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 역시나 0.5% 제약바이오주들 오늘도 흐름 괜찮고요. 기아는 보합권에서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 지주사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KB금융은 강보합권 출발, 신한지주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1% 이상 빠진 채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은 1위부터 5위권을 봤을 때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던 알테오젠이 1.7%가량의 강한 상승, 32만 원 선 웃돌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이제는 시가총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위를 다시금 탈환하기 위해서 오늘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0.4% 상승 출발, 엔캠도 2%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봤을 때 혼조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천당제약이 0.3%가량 오름세로, 리가킨바이오도 0.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만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 보톡스나 아니면은 비침습 관련 기업들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0.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 탄력을 좀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다시 파월의 입에서 이제 젠슨 왕의 입에 주목하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 하향하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반도체들이 지지부진하고 정체에 빠져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은 굉장히
굉장히 시장에 아쉬운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수준 0.1%대 상승 출발했는데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수준 0.1%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저희도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의 지금 최고의 관심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면서 31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일단 상승 함께 하고 있는데 0.3%대 상승세 17만 원대 지금 수준입니다. 이러면서 알테오젠이 과연 에코프로 BM과의 격차를 더 벌려낼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주인공이 될지 여부도 굉장히 주목되는 오늘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곰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눈치를 보면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오르면서 2692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상승하면서 76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오전 6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호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 예산안 19조가량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나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뭇 다른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눈치 보는 장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삼성전자 0.1% 상승 출발, SK하이닉스는 0.2%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오늘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됐었던 LG에너지솔루션 0.5%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완성차 기업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 확실하게 시원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사들 오늘도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는 상승부를 켜면서 방향성이 지금 모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가장 상승폭이 좋은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삼성 SDI입니다. 1% 이상의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GM과 4조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단의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요. 1% 이상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시장에 명확한 방향성은 없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도 알테오젠이 상승부를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의 시가총액 벌리기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 0.9%가량의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0.4%가량 오르면서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도 0.1%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HLB도 0.3%가량의 상승이 나오면서 우선 5위권대까지는 일제히 상승부를 켜면서 출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의 훈풍은 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 추이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요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리노공업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HBSB 같은 경우에는 0.6%가량 빠진 채 출발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도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실리콘2가 하락 출발했지만 파마 리서치는 1.6%가량의 강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ST팜도 오늘 1.8%가량 오르면서 반도체 기업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고요. 다른 종목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운수기계 업종입니다. 오늘 0.8%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가 0.7%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가 강한 상승도를 키지 않더라도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업종별 상승률 상위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인버스터데이에서 과연 현대차 그룹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만큼 내놓을지 이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 오늘 0.4%, 제약바이오도 상승하고 있고요. 철강금속도 오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들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되더라도 상승 업종보다는 하락 업종이 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경계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어떤 부분을 특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일단 상승 탄력을 조금씩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가까이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넘게 0.3% 금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면서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원, 기관도 8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매도를 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320원대인데 오늘은 조금 올라오면서 1,329원대까지 1,330원 근방에서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인데 그렇게까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간밤에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보합으로 다들 마감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였고 나스닥 쪽도 마찬가지, S&P 500 쪽도 마찬가지였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 있게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은 내일 새벽에 좀 발표할 거니까 그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좀 제쳐두고 보게 되자면 일단 좀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강하게 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2.3%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쪽 정부를 향해서 좀 약간 항의성 이제 내용을 좀 보냈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형 APR 1400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과거에 그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회사가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그 회사의 라이센스를 가져왔던 부분들인데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체코에서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과는 상관없으니까 끼어들지 마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현재 오늘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베스터 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주주 반환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에 있는 이제 공장,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지금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순환 출자 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룹사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는 지금 현재 큰 변화는 없지만 현대글로비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좀 현대차 그룹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혜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현대글로비스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순환 출자 고리를 끊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현대모비스가 좀 분할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알짜 기업을
현대글로비스가 인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내용들, 이 부분들은 어차피 뭐 10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는 현대차라 기아보다는 이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좀 반대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화장품들이 다시 한번 좀 반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도 좀 화장품에 대해서 좀 이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거의 다 보면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뭐 약 30% 정도의 주가 조정을 좀 받는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아무튼 하반기에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든 간에 일단 좀 화장품 관련주는 단기적인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에 좀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다가 오랜만에 좀 엔터주들 하이브도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반등 흐름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고르게 좀 네.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뭐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박수범 대표님이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역시 뭐 어제에 이어서 딥페이크 관련된 딥페이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알테오젠은 여전히 에코프로 PM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원전주도 좋지만 방산주들도 오늘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목표주가 상향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실섭 위원님은 어떻게 시장 보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2차 전지,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의 시가총액 상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는 그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계속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움직이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가는 방금 바조에 대한 흐름을 계속 잡고 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1등주와 3등주를 갈라놓은 다음에 거기서 강세를 띠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 조절하시면서 그것만 가도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바조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3.35%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2등주죠. 0.10 올라오고 있고, 요즘에 3등주인 현대로템이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라인으로 가면서 현대로템이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 개 여전히 가고 있죠.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리츠 금융주가 대장이죠. 0.53% 상승하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라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요. 좀 있으면은 5자리에서 6자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KB금융도 마찬가지죠. 지금 0.57 쉬고 있는데 9만 원대 다시 탈환할 가능성이 있죠. KB금융 이외에는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JB금융지주까지 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 바이오는 말해서 뭐합니까? 지금 뭐 바이오의 제약까지 끼어 넣는다면 유한양행이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럼 후발주로 노려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노바티스의 기술 수출을 했던 종근당, 아니면은 지금 이 미국의 수출 FDA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국산 시작 중에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 K캡정을 갖고 있는 HK 이노엔이라던가 카나브를 갖고 있는 보령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4대 천왕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펩트론. 이게 시가총액 순위기도 하고 지금 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돌아가는 기술 수출 플랫폼의 이 대표적인 그 흐름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젠에서 지금 펩트론까지 지금 보시면은 시세가 전부 다 판박이에요. 판박인데 레벨만 달라요. 알테오젠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펩트론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림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쌍둥이에요. 전부 일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이 방금 바조 중에 4번째로 위치한 이유가 있었죠. 방금 바보다 조선이 가장 떨어져요. 하지만 모양은 다 똑같아요. 방금 바조가 차트의 모양이 전부 다 일치합니다. 월봉에서 전부 상승 N자예요. 그 레벨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여기서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3등주는 하나오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바조를 이 지금 4개의 어떤 4대 천왕으로 보시면서 거기서 1등주부터 3등주까지 다 가려드렸습니다. 거기서 1등주에서 3등주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선택해서 이 4개의 골격은 반드시 유지해서 가야지 지금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방금 봐줘 강조해주고 계세요. 오늘 시장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4개 업종들입니다. 자, 일본 시장,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역시나 함께 시장을 관망하면서 대기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도 0.1%대 양시장이 상승, 일단은 강보합수권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을 더 많이 관심받고 더 검색을 하고 있는지 고은변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시점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안입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로 인해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딥페이크 관련된 영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로 인해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진단키트 섹터가 오늘 돌연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석이 9천 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교생의 30%가 집단 감염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게임주들을 향해서 섹터에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어쨌든 게임주들은요 보안과 연관돼서 AI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섹터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검색빈도 역시나 뜨겁습니다. 어제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약바이오 관심도가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저출산 정부의 내년의 예산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안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시의 한빛소프트, 디지캠, 한사, 그리고 CQ산과 센즈랩, 모니터랩까지 모두 다 보안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 가운데 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잠시 정지됐었는데 오늘 17%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젠텍이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컨텐츠 관련 기업의 M83 오늘 오랜만에 13%가량의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AI와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부터 괜찮았고요. 제이종 코스메틱이 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딥페이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입니다. 폴라리스 AI가 거래량 가장 강하게 실리고 있고요. 휴마시스가 세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5위권까지 보게 됐을 때 AI 그리고 보안, 코로나19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IL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주 항공 쪽에 좀 탑재할 수 있는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슈팅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지금 시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전 관련 기업도 오늘 반등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 실리면서 3%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 관련 기업인 아가방 컴퍼니도 4%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상을 지금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출산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전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또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종목 확인하는 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결국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0.2%대, 코스닥은 0.3%대까지 떨어지고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도 양시장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좀 아쉬운데요. 자, 박수범 대표님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서 공략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하이브가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민희진 대표, 어도 대표가 지금 해임이 되었다라는 내용 때문인데, 그렇다 해임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회사를 떠나는 건 아니고요. 사내 이사로 좀 남게 되고, 그에 대한 지금 아이돌 그룹이죠. 아이돌 그룹이 갑자기 뉴진스요. 네네. 네, 이름요? 네네네. 뉴진스. 네네네. 뉴진스. 네, 뉴진스에 대한 이제 프로덕션을 계속해서 이제 맡고 할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잡아주지 않겠냐. 그동안 이제 노이즈가 좀 많았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앨범 판매량에 있어서의 어떤 노이즈가 발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좀 잠잠해지면서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심리적으로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브가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JYP라든가 YG라든가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하이브가 대장주다 보니까 워낙 시가총이 또 큰 종목이기도 하고, 글로벌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엔터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이제 또 하반기가 또 어떻게 보면 콘서트가 많이 열립니다. 실적으로 지금 아티스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수단 자체가 앨범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콘서트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콘서트가 많이 열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엔터 관련 종목들도 좀 보면서 실적 전환을 좀 기대하면서 좀 하나씩 좀 담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조선 쪽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1.7% 정도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낙 수주 물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했던 부분들, 국제 회사기구인 이제 IMO 쪽에서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푸시가 좀 강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조선해양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현대미포라든가 현대중공업의 움직임들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니어님과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지면서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결국에는 코로나나 딥페이크 쪽에 이런 단기 테마 쪽으로 쏠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아쉬워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아까 지수나 업종에 대한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네. 그게 골격이고요. 그것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빠뜨린 것 중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안정적인 바이오를 택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 하나 빠뜨렸고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이 자잘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날그날의 테마에 따라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일단 1등주, 2등주만 가려드릴게요. 한빛소프트가 지금 기세 상한가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사지를 못해요. 지금 상한가 잔량이 176만 5,870주 깔려 있거든요. 한빛소프트가 점상한가를 갔으니까 이게 1등주예요. 다른 종목을 하더라도 한빛소프트의 그 호가를 펴놓으시고, 만약에 상한가 잔량이 많이 빠진다, 10시 이전에, 그러면 나올 준비 하셔야 됩니다. 한빛소프트 말고 다른 종목이요. 그리고 한빛소프트 다음에 간 게 지금 신시웨이라는 종목이 갔습니다. 신시웨이는 점상한가를 안 가고 계속해서 조금씩 올리더니 지금 8시 한 반 정도, 28분 정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등주죠. 둘 다 상한가지만 먼저 점상한가가 가는 한빛소프트가 1인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뭐가 틀리죠? 신시웨이는 보안주고 한빛소프트는 VR 테마주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 체육관이 좁으니까 우리 맨날 그 축구 하려면 공차하려면 한참 기다리다가 체육 선생님이 끝났으면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VR로 돼가지고 그냥 거기 공간에서 차면 화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딥페이크 영상 방지 기술이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U박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CU박스가 2등주 정도 됩니다. 7.1% 정도.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라든 3.73, 그리고 ICTK 3.12 이런 것들 다 자잘하게 센즈랩이 11.32.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안주에서 1등주, 2등주가 있고요. 신시웨이가 1등, 센즈랩이 1등이에요. 보안 1, 2등주가. 그다음에 VR이나 이 딥페이크 방지 기술에서는 한빛소프트가 1등, CU박스가 2등입니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두 개에서 1, 2등 정도 파악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 상한가를 먼저 간 업체들 있죠. 한빛소프트랑 신시웨이가 만약에 상한가 잔량이 빠지거나 급락할 움직임이 10시 전에 포착이 된다.
그럼 나머지 종목도 빨리 던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 대응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시장 일단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나타낼 것 같습니다.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초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126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만에 하나 300억 달러가 넘어서거나 그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면 AI 관련 종목들은 단기간에 크게 급등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될 거고, 그에 따른 이제 한미반도체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밑단을 좀 보자면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1, 2, 3위가 이제 상승 탄력이 강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뭐 장전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헤지펀드가 숏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들 또한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해치 개념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만에 하나 오늘 뭐 조정을 한 번 더 받는다면 저는 한번 담아볼 만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견조한 평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신 의원님의 키포인트 뭘까요? 바이오주 대약진, 바이오주 집중 공략 유효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다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십시오.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존슨, 그리고 알테오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머크, 그리고 바이오의 그 업황을 대표하는 암젠, 지금 전부 다 역사적 신고가 수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계속 갈 수 있는 배경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신라젠이 2위를 갈 때랑은 틀리죠. 신라젠은 아무 도움 없이 혼자 2위까지 갔다가 아무 도움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린 것이고, 알테오젠은 지금 머크를 끼고 가고 있고, 유한양행은 얀센을 끼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질 수가 없는 게임이죠. 여러분들도 빨리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 2차전지 반도체의 움직임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바이오의 움직임에 중심을 가지시고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가 또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의 주가는 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반등할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매수 시장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소비 진작까지는 물론 시차가 꽤 걸리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그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이슈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주가
상황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22년, 23년까지 내수 경기가 조금 더디게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유통사까지 실적이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미 이마트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낮아져 있는 실적을 어느 정도 부합하거나 조금이라도 상회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주가 상승 탄력도는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9월 달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부 섹터에 한해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섹터에서의 쿼터제를 할당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유통 쪽에서는 이마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트 가격 전략을 잡아봐야 될 텐데 일단은 55,000원 정도에서 바닥 잡고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잡을까요? 조정받을 시마다 조금씩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물론 이마트 같은 경우 시장의 주도 섹터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아지는 그림의 주가 탄력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75,000원,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인 5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이마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실적이든 주가든 이제는 좀 개선되는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보자, 개선 효과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주셨으니까요. 좋은 가격, 바닥에서 한번 잡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믹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할 경제 이슈,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하나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위상이 달라지는 게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글로벌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요. 우선 완성차 업계 1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진행되는 인버스 데이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 악재부터 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악재가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10조 원 규모의 현재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좀 발목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인지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10월 달에 이제 가동 계획을 잡았던 거죠.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플랜이라고 해서 2022년부터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올 10월 달에 가동 목표로 했던 건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지역민들이 그 조지아주 그 공장 주변의 지역민들이 지하수로 식수원을 사용을 해요. 지하수로 식수원을 사용하는데 현대차가 예상보다 많은 양의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2,500만 리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거를 미리 공지를 좀 적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역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 식수원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우리나라 환경단체 민원 제기하듯이. 그것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이제 한 거고, 그걸 이제 AP통신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10월 달에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공장 가동 계획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공장 가동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육군 공병단도 요 지역 상수도에 같이 이제 영향이 있는데 이쪽에서 좀 더 검토해보고 뭐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그 조지아주 공장, 즉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계획에는 아주 큰 차질은 없을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인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슈에도 크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의 악재가 어제는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는 게 네,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게요. 원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판매 대수와 무관하게 그냥 더 잘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 보게 된다면 하반기에 잘 팔아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우선 상반기 실적을 좀 정리를 네. 해보면 현대차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달러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어요. 국내 판매는 생각보다 좀 떨어졌는데 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평균 차량 가격 인상, 우리 ASP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은 주요했습니다. 실제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 평균 차량 판매 가격 자체가 올랐던 게 우리가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자동차 기종 중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차가 SUV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고가 차량이 또 높아요. 제네시스 같은 이 두 가지 차량이 미식 높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하반기는 저는 가장 관전 포인트는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지아 공장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원래 그 조지아주 공장을 설계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원래 악재가 있었죠. 원래 IRA법에 지원을 받느냐 마느냐를 했는데 현대차는 지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즈음에 현대차가 전화위복이 된 게 뭐냐면 전기차 시장의 캐즘에 빠지면서 오히려 조지아 공장이 뒤로 딜레이 된 게 호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호재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급전이 바뀐 게 뭐냐면 완전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카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차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조지아 공장을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믹싱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개조를 했어요. 그 개조한 게 10월에 오픈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카는 또 하나 이점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카는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10% 떨어져요. 낮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도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차가 모델 믹싱에서 하이브리드 카가 얼마나 많이 팔리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강달러가 만약에 좀 1,400원대 올라와 있는데 네. 한 1,300원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지더라도 모델 믹싱만 잘하면 현재의 영업이익률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환율이 뭐 10원가량 오르면 연 영업이익이 2천억 원가량 손해를 본다, 뭐 이러한 이익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약세로 전환됐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로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오늘 현대차에 대해 저희가 또 이렇게 재검토를 하는 건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인베스터데이가 열리는데 행사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이 행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인베스트데이의 관전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죠. 주주 환익을 네. 얼만큼 하겠느냐는 건데 네. 우선 이미 트렌드가 포착이 됐죠. 지금 보면 현대글로비스 인베스터데이가 상반기에 이미 열렸는데 기아하고 이때 보면 향후 5년간 최대 5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건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에 대해서 오늘 플랜을 밝히지 않겠느냐. 네. 이게 일단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한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사업 전략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발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중간에 하이브리드의 사업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할 건데 오늘요, 네. 현대차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카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지아주 공장을 아마 이제 10월달에 가동을 하면 네. 하이브리드카가 이제 믹싱돼서 생산될 건데 하이브리드카가 얼만큼 팔리는가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럼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이슈보다는 하이브리드 사업 전략을 얼마나 더 끌고 갈 것인지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전기차는 네. 이미 뭐 캐즘에 빠진 것도 네. 있지만 지금 지난달 실적으로 미국에서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근데 그 이 말만 사실은 판매량이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현대차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이끄는 것은 현재 있는 내연기관차하고 플러스 하이브리드카가 합쳐지면 좀 나을 것이라는 네.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오늘 인베스트데이 전략을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 또 하나의 호재거리는 뭐냐면 인도 법인 IPO입니다. 예, 인도 법인 IPO. 지금 LG전자가 인도 법인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인도 법인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자본시장이 제일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2위가 중국인 같지만 인도가 2위 정도 됩니다. 자본시장 규모가. 인구도 그렇고 다 따라잡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인도 자본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IPO 전략, IPO를 해서 그게 자본을 끌어들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현대차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함으로.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에서 IPO 하는 게 앞으로 현대차 연결 기준 잡히니까 네. 현대차의 굉장히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베스터 데이의 관전 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까요? 뭐 굉장히 먼 미래 이야기죠. 발표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당장 수익이나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장기 플랜으로 보셔야 되고 또 수소차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소차의 밸류체인도 아마 이야기할 네. 건데 그러한 것들은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한 5년, 10년을 보진 않잖아요. 네. 보통 뭐 많이 봐도 6개월, 뭐 1년을 보는 거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 네. 배당 성향이 이제 현대차가 한 24% 정도라고 알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한 28% 네.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환원율을 좀 끌어올려야지 주가가 반응을 할까요? 주주 환원율은 사실은 네. 배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같이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도 지금 계속 하고 그쵸. 있고 네. 아마 배당은 더 높이겠죠. 배당은 높이는데 높이고, 네. 현대차 그룹의 배당을 볼 때는 한 가지 또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지배 구조하고 반드시 엮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이 자리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현대차는 아직 정문구 회장, 명예회장이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고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이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인데 그래서 아마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주주 환원율을 되게 높이는 걸로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되고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계속 왜 오르지 않지? 현대차가 이렇게 좋은데 네. 현대모비스 주가는 생각보다 안 오른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락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주가를 올리는 거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죠, 사실은.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계속 누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모비스 이 지배구조 개편이 언제쯤 마무리되는가와 주주 환원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상속 이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거와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 환원율은 지금 하는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율은 일종의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으니까 네. 실적 좋은데 가만히 있으라는 주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밸류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유도 이 두 가지가 좀 작용을 해서 현대차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하는 정도고 구조적인 그 주주 배당 정책은 아마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권에 나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배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어쨌든 현대글로비스의 배당을 좀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뭐 지배구조 재편을 앞두고 현대그룹주를 접근하겠다라는 투자자분들이 현대글로비스 쪽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저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세 개 기업을 봐야 되는데 현대차에서 첫 번째 현대글로비스, 두 번째 현대모비스, 세 번째 현대엔지니어링인데 엔지니어링은 자본시장이 좀 풀리면 무조건 IPO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전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글로비스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요. 네. 정세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현대엔지니어링 IPO를 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배구조 개편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모비스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3단 논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앞으로 올해 뭐 자동차 업종의 전략을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그 전기차 시장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되게 재미있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도 주력이고 뭐 바이오도 좀 뭐 꽤 끼고 하지만 밸류체인 전체에서 한 80% 이상을 우리 기술로 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부터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과 전기차 시장은 우리나라 산업 역사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캐즘에 빠지면 더 타격이 큰 타격이 거 크지만 아닐까요? 만약에 캐즘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가면 관련된 부품, 그 전기차 관련 부품도 유심히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가 3위를 했잖아요. 글로벌하게. 현대차가 3위를 했다는 거는 관련 부품 업계도 덩달아 글로벌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은 완성차인 티어 1 그리고 모비스 같은 모듈 부품업체, 뭐 일본의 덴소라든지 미국의 컨티넨탈이라든지 유럽의 보시라든지 요런 기업군들이 티어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게 티어 3 시장인데 저는 티어 2나 티어 3에 있는 업종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종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급부상이 반드시 수혜로 돌아온다. 타이밍을 어떤 사이클로 돌아오는가의 차이점일 뿐이지 그런 시장도 유심히 본다면 자동차 업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대차가 떴을 때 어디를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차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분들 가운데서 인도 법인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 IPO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유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인도에 들어가 있는 완성차가 어떤 현대차종인가를 좀 보는 게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완성차가 가면 부품차가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 인도 시장에는 아마 대형차나 제네시스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차에 들어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유심히 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인도 IPO 사례처럼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 나서고 있는 행보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과연 다시금 달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진행되는 인버스터 데이가 그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경기 침체 그리고 실적 피크아웃 우려를 하락했던 현대차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보합권 수준 왔다 갔다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차 인베스터 데이도 있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또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지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